유럽의 유력한 왕가에서 태어난 스테파니 공주는 위대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대신 왕실 악몽과도 같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 갇힌 그녀는 배신과 병마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고 결국 22살의 나이에 불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충격적인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스테파니 클로틸드 공주는 1864년 5월 21일 벨기에 브리셀 교회의 라켄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벨기에 왕위 계승자인 레오폴드 왕자였으며 1831년 벨기에가 독립한 이후 첫 번째 통치자인 레오폴드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레오폴드 2세 국왕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벨기에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 강력한 정치가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웅장한 궁전들과 위험 있는 공공 건물들로 나라를 가득 채우며 선견지명이 있는 통치자로서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통치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레오폴드 2세의 유산은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콩고를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어 철권 통치하며 그곳 사람들을 이익을 위해 착취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수백만 명의 콩고 사람들이 고무농장에서 노예로 일하며 수많은 잔혹행위를 겪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질병과 기근과 맞물려 콩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의 가족이 축적한 부의 일부는 콩고 사람들의 피로 번 돈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테파니의 어머니는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리에트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8세기 대부분 동안 벨기에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녀와 레오폴드는 자녀 4명을 두었습니다. 첫째 딸 루이즈는 1858년에 태어났고 이어서 유일한 아들 레오폴드리 1859년에 태어났습니다. 거의 5년 후에 스테파니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8년 뒤에 막내딸 클레먼틴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왕실의 가정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결혼은 순전히 정치적인 결혼이었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관심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이 커졌고 마리 앙리에트 왕비는 점점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1870년대 대부분을 남편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로 인해 왕실 생활에 엄격한 제약이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스테파니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어두운 세계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스테파니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869년 1월 그녀의 오빠이자 왕위 계승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스테파니의 세계는 산산조각났고 왕실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스테파니는 겨우 4살 반이었지만 이 비극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 또다시 재앙이 닥쳤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의 물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발진 티푸스, 천연두, 그리고 푸른 죽음이라고 불리는 콜레라가 그 예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셀에도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스테파니는 아직 7살도 되지 않았는데 발진 티푸스에 걸려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몇 주 동안 스테파니는 의식을 잃은 채 열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지만 모든 역경을 딛고 스테파니는 살아남았습니다. 3년 후 스테파니의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다양한 과목을 수준 높게 배우고 여러 언어도 구사했지만 응석바지로 자라지 않았고 자매들과 함께 엄격한 교사들에게 교육받았습니다. 1875년부터 스테파니는 종종 궁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 왕족이 되었습니다. 언니 루이즈는 결혼해서 브뤼셀을 떠났고 어머니는 자주 수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겨울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겨우 10대였던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루돌프, 즉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외아들이자 거대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계자인 루돌프 황태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요돌프는 20살이었고 슈테파니는 겨우 14살이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결혼이었습니다. 마크에서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스테파니가 적합한 신부이며 남자 후계자를 낳아 왕위 계승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압박은 엄청났고 오랜 논의 끝에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1881년 5월 10일 스테파니가 17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스테파니와 루돌프는 비엔나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이미 그들의 결혼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의 결혼 생활은 봉화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사랑도 깊은 애정도 없었고 오직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다정했고 어느 정도 행복하기도 했지만 곧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루돌프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고 스테파니는 궁전 안에 갇혀 자유도 거의 없이 끊임없이 감시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결혼에서 1883년 9월에 엘리자베스 마리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루돌프는 기쁨 대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이을 남자 후계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유일한 자녀이자 스테파니의 유일한 아이들 것이었습니다. 1880년대 중반쯤에는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루돌프는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빈 저녁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병에 걸렸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가 매독과 임지를 모두 슈테파니에게 옮겼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겨우 22살의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복막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루돌프는 자신의 병을 비밀로 했고 슈테파니가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배신감과 굴욕감에 휩싸인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새벽에 술과 다른 여자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자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루돌프는 자신의 불행에 빠져 더욱 깊은 방탕에 빠져들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이 되자 궁정에서는 스테파니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루돌프의 바람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고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루돌프의 수많은 정부들 중 한 명이 매우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작구인 메리 비체라였습니다. 1888년 그녀는 겨우 17세의 나이에 30세의 황태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루돌프의 행동은 더욱 불안정해졌는데 아마도 악화되는 매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비치라, 루돌프가 구입해 황실로부터 벗어난 개인 은신처로 만든 비엔나 근처의 외딴 사냥 오두막인 마이어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 1월 30일 슈테파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의 남편인 황태자 루돌프와 마리 비치라가 마이어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마이어링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은 조사를 촉발시켰고 음모와 암살, 심지어 정치적 음모에 대한 소문이 수년간 퍼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루돌프는 자신의 연인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파니는 겨우 24세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루돌프가 그녀에게 남긴 편지에서는 약간의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가 그녀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여러 면에서 끔찍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루돌프가 죽은 후 스테파니는 벨기에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마리는 여전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였고 황실은 그녀가 빈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황폐자비 미망인이 된 스테파니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도시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의 존재를 루돌프와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외로운 시기에 그녀는 가장 힘든 시절에도 곁을 지켜준 폴란드 귀족 아르투르 포도츠키 백작과의 로맨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그녀를 덮쳤습니다. 포도츠키는 아직 마흔이 되지 않았음에도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1890년 3월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테파니는 루돌프의 비극적인 죽음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지중해, 몰타, 튀니지, 시칠리아, 코르프 등지를 떠돌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위안이나 새로운 시작 혹은 잠시라도 슬픔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젊고 재혼도 가능한 레오폴드 2세 국왕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파니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새로운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890년대 후반에 스테파니는 헝가리 귀족인 엘레메 로뇨의 백작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애정에 의한 결혼이었고 엘레메는 심지어 레오폴드 왕의 승인을 받기 위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격렬한 편지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을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신분이 낮은 이와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니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1900년 3월 22일 트리에스테 근처 미라마르 성에서 엘리미르와 결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실 자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스테파니의 아버지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직계 남성 후계자가 없어 조카 알베르트 왕자가 알베르트 1세로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오랫동안 자신의 딸들이 신분에 맞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했고 거의 의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너무 깊어서 1902년 어머니의 장례식에 스테파니가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고 자신이 죽기 전에도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1909년 레오폴드가 사망한 후 그의 딸들은 막대한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카롤린 라크루아에게 남겼습니다. 카롤린 라크루아는 그보다 훨씬 어린 정부로 레오폴드는 죽기 불과 닷새 전에 그녀와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분노한 스테파니와 그녀의 자매들은 치열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고 그 싸움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스테파니는 500만 프랑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를 국빈 방문 중이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즉 스테파니의 아버지가 한때 그녀와 결혼하길 바랐던 그 남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위기를 촉발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독일은 벨기에의 중립에도 불구하고 침공했고 스테파니의 고향은 이후 4년 동안 독일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전쟁에서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파니는 자신의 고향을 점령하는 데 일주하는 제국에 살고 있다는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테파니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자신의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스테파니와 엘레미르는 빈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1906년 그들은 현재의 슬로바키아에 있는 루솔체 저택에 정착했으며 이곳은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드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스테파니는 자선 활동에 헌신하며 주위 세계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1916년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사망하자 스테파니와 엘레미르는 그의 장례식과 새 통치자의 대관식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2달 후 엘레미르는 헝가리 귀족 사회에서 공의자기를 받았지만 곧 그들의 세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18년 10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대부분 합스부르크 왕족이 추방됐지만 스테파니와 엘레미르는 그 운명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루솔체 저택에 머물렀지만 계속해서 자주 여행을 다녔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스테파니와 엘레미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쯤 그녀는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딸이 1900년대 초에 여러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20년대 초에 스테파니와 그녀의 딸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마리의 사생활과 그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주의자였으며 오스트리아에서 붉은 여대공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24년의 마지막으로 크게 다툰 후
슈테파니와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 마리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으로 보였고 다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슈테파니는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했으며 1935년에 출간되었고 1937년에는 영어로 I was to be empres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고록은 완전한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슈테파니가 루돌프 사망 후 반세기 이야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트레제딕 메일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선택해서 들려준 이야기는 1889년에 끝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출판사들은 독자들이 이 버전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녀가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단순히 공유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스테파니와 그녀의 남편은 전선 근처에 살지 않았고 인접 국가들은 최악의 전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갈 무렵 소련 붉은 군대가 중앙 유럽으로 진격해오자 나치가 루드 소체를 야전병원으로 개조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부부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1945년 늦은 봄 러시아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스테파니와 엘레미르는 파네날마 대수도원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8월 23일 81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1년 전에 딸을 상속에서 제외했고 엘리자베스 마리는 스테파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지하묘지에 안장되었고 1년 이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엘레미르도 그녀 옆에 묻혔습니다. 벨기에 스테파니 공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안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Forgotten Lives에서 뵙겠습니다.